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이 새벽 1시입니다. 1시.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 1시에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필기시험, 실기시험 준비를 할 건데요. 교재는 이거 위주로 할 거예요. 신화공,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해가지고 이 문제지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할 거고 제가 요점 정리 부분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저랑 같이 문제도 푸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시간이만큼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를 옆으로 밀어놓고 컴퓨터 활용력 2급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력 2급 2급 필기.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일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에서 제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예,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은 이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부분만 저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부분은요, 사실상 여기 보면 5.66%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5.66% 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제가 안 보이니까 좀 심심하죠? 저를 좀 얍,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크죠? 부담스럽게. 그죠? 네. 자,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해가지고요. 아이고, 이전을 안 적나? 네, 이전. 자, 보면 이거 5.66%밖에 안 되고 이제 보안은 물론 4.45%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비율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 꼭 알아야 될 키워드는 뭐 주요 소재나 자료 구성 단위, 마스키, 펌웨어. 펌웨어라고 하는 건 아마 설명이 안 나올까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펌웨어는요 하드웨어에다가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같이 심어 놓은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같으면 전자레인지 기기 안에다가 뭘 해놓은 거예요? 심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뭐 냉동밥, 뭐 라면 이런 걸 딱 기능을 심어놔서 거기에 대해서만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뭐 프로그램 내장 방식도 있고 뭐 슈퍼컴퓨터, 마이크로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제 할 거고 PDA는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과 스마트폰의 요 사이에서 그 주로 직장인들이 일정 관리하거나 고객 관리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 이 PDA입니다. 요새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펌웨어는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심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DA는 일정 관리용으로 나왔던 휴대용 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의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파스칼의 계산기, 뭐 해석기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개발 연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개발 연도는 사실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발 연도는 내가 밑에 있는 게 이상하다. 네. 개발 연도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뭐 개발자, 뭐 홀로리스가 천공 카드 시스템, 튜링은 튜링 기계. 개발자는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발 연도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특징들을 알아보면요. 파스칼의 계산기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요? 더하기 빼기. 이 더하기 빼기 두 가지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덧셈과 뺄셈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계산기였고요. 그 다음 해석기가는 현대컴퓨터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게 중요해요. 누가? 바베지가 만들었습니다. 바베지. 그 다음 홀러리스. 예, 홀은 뭐예요? 구멍이죠. 구멍. 그죠? 홀은 구멍입니다. 즉 천공 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컴퓨터 통계에 활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인구 통계 및 국세 조사에 이용을 했다는 거고, 튜링은 튜링 기계라고 컴퓨터의 논리적 모델이 된 그런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 1은 세계 최초의 전기 기계식 자동 계산기. 예. 아나소프트는요, 최초로 진공관을 사용한 계산기예요. 그래서 ABC. 그 다음에 최초의 전자계산기. 좀 애니악과 ABC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라고 하면 ABC가 맞는 거고, 그래서 애니악은 그냥 에커트와 머클리가 개발한 계산기, 세계 뭐 전자계산기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사실 ABC도 답이고 애니악도 답일 수 있거든요. 만일에 ABC는 없고 애니악만 있다 그러면 애니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악이 문제점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외부에다 한 거예요. 그 외부에 했다는 건 뭐냐면 코드를 갖다 꽂았다 뺐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아프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계속 그 플러그를 꽂았다 뺐다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이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 내장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최초로 만든 계산기가 뭐냐 하면 바로 에드삭이라는 컴퓨터예요. 에드삭. 잠시만요. 네. 밤 1시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일도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박이 나와요. 유니박은 뭐냐면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예요. 팔았다라는 거죠.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에커터, 모클리. 이건 사실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유니박이 뭐냐?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다. 그 다음 에드박. 삭과 박이 있는데 에드박은요. 유니박 다음에 에드박이 나와요. 자, 에드박은 누가 만들었냐면 폰 노이만이에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아까 에드삭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탑재했던 거라고 그랬죠. 즉 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폰 노이만이거든요. 폰 노이만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 플러스 이진법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거라고 보자면 바로 이 폰 노이만이 제작한 컴퓨터다라는 거. 그리고 이진법을 채택한 게 에드박이다. 그 다음에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누가 주장했어요? 폰 노이만. 유니박은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아나소프트베리 컴퓨터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로서 진공관을 사용한 전자계산기. 파스칼의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만 가능했어요. 그다음에 해석기가는 베비지가 만든 거고, 현대 컴퓨터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고, 이거랑 유사한 게 뭐예요? 현대 컴퓨터의 논리적 모델이 된 거는 튜링 기계, 튜링 머신이라는 그런 거야. 튜링 머신. A키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 기계식 계산 계산기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컴퓨터라고 얘기한다면 이 두 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료와 정보. 어느 게 문제예요? 자료가 먼저입니다. 그죠? 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럼 자료를 정보로 만드는 걸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처리 과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자료는 뭐냐?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단순한 사실이나 값용 결과값. 보세요. 제 눈이 시뻘건가요? 눈이 시뻘겋다. 선생님이 왠지 눈이 개슴츠레하다.
이게 바로 자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해요? 아, 선생님이 졸리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정보라는 겁니다. 예,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형태로 자료를 가공한 것을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최초의 전자계산기 애니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 방식은 네. 전자계산기 애니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 방식 애니악은 뭐예요? 뭐라 그랬죠? 애니악은 스위치를 꽂았다 뺐다 아니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코드를 꽂았다 뺐다 뭐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외부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그 다음용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는 뭐냐? 상업용 제일 먼저 팔아먹은 거 인구 통계국에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바로 유니밥 1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디서? 인구 통계국. 어디? 어느 나라일 거예요? 당연하죠. 미국입니다. 미국. 네. 얘는 인구 통계국.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사용한 거는 애드 사기죠. 그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다가 플러스 이진법까지 같이 한 게 있다 그랬어요. 이진법까지 같이 한 거. 이거는 뭐예요? add, 아이고, 예, add 박이라고 했죠. 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랑 플러스 이진법까지 같이 한 게 add 박입니다. 그죠? 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애니악은 전자계산기, 최초의 전자계산기다라고 얘기한 다음, 뭐, 이거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A, B, C라고 했어요. 아나소프트, 베리컴퓨터, 에클리어, 모커트가 개발한 게 애니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요, 본 노이만이 제안한 거고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저장해 두고 프로그램 명령어를 하나씩 수행하자. 프로그램 수정이 쉽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저장을 해놨으니까 저장해 놓은 거 뭐 내가 쓸 수 있고 다른 뭐 친구가 쓸 수 있고 또 아빠가 쓸 수 있고 엄마가 쓸 수 있고 예. 우리가 웹브라우저라는 거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이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니까 인터넷 웹을 위해서는 누구나 사용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컴퓨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요새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탈피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로 인공지능이죠. 사용자가 따로 저장해 두지 않아도 알아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형 컴퓨터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03년, 2002년 좀 오래된 얘기예요. 본 노이만 제작했다. 맞죠? 반복하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반복 사용하는 서브루틴이나 루프의 구현이 비경제적이다. 이건 어떤 거겠어요? 비경제적이란 거. 바로 애니악의 경우죠. 프로그램 외장 방식. 한번 뭐 고치려고 그러고요. 그럼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코드 뺐다 꽂다. 굉장히 비경제적이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실행 시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기억시켜 사용하고 대부분의 컴퓨터는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고 이 프로그램 내장 컴퓨터랑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는 컴퓨터는 필요한 뭐 루틴이나 루프가 있으면 저장된 걸 가져다가 쓰면 되거든요. 뭐 A 뭐 10번지에 저장됐다. 그럼 10번지의 걸 참조하면 되고 20번지에 저장됐다. 그럼 20번지의 걸 참조하면 되니까 예, 확실히 경제적이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바로 이겁니다. 비경제적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이에요. 세대별 특징은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기로, 고밀도 집적기로, 초고밀도 집적기로. 이건 뭐 당연히 알아셔야 될 테고, 집적회로는 IC라는 거죠. 예, IC. 그 다음 뭐 개인용 컴퓨터가 언제 나왔느냐? 제4세대야. 그럼 제1세대의 특징은 뭐냐? 기계하고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하드웨어 중심. 왜 하드웨어 중심이냐? 이 하드웨어라고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애니악도 그렇고요. 애니악, 그 다음에 뭐 애드삭, 뭐 프로그래밍
거의 지금처럼 윈도우, 맥, 이런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개발이 더 먼저였어요. 그 다음 유니박, 예, 유니박 나오고, 그 다음에 에드방,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그 일 처리 방식, 일괄 처리. 요걸 조금 더 바뀌니까 온라인 실시간 처리. 이걸 이제 더 개발해서 시분할 다중 처리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직접 회로가 나왔는데 요때만 해도 개인용 컴퓨터가 아직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고밀도 직접 회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 5세대 같으면 인공지능, 퍼지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적회로 이런 거야. 네. SSI, MSI, LSI, VLSI, 울트라 라지, 베리 라지, 라지. 이건 미디엄인가? 스몰, 이런 식으로 가야겠나요?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자, 컴퓨터의 특징을 좀 보면 정확성, 신속성, 대용량성, 범용성, 호환성. 범용성이란 건 뭐예요? 두루두루 널리 쓰인다라는 게 범용이고요. 호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썼던 여기 이 프로그램이 다른 쪽 컴퓨터에도 또 쓸 수 있다. 네. 여기 걸 빼서 저기다가 꽂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호환성이죠. 그렇죠? 자, 그럼 GIGO라는 이러한 특징의 또 용어가 있어요. GIGO가 뭐냐면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garbage가 뭐냐면 이 garbage,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그래서 잘못된 값이 입력이 되면 잘못된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컴퓨터는 사용자가 시킨 대로 한다. 즉 뭐예요? 수동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garbage in, 이거 봐요. 우리 친구 봐요. 계속 hate, 이런 나쁜 것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이 애들이 커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잘못된 게 들어가면 잘못된 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이제 더 나아가면요. 이번엔 컴퓨터의 분류예요. 컴퓨터의 분류 보면 슈퍼컴퓨터부터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예, 메인프레임, 미니프레임, 마이크로 컴퓨터, 다음 그 마이크로 컴퓨터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톱, 휴대용 컴퓨터. 그래서 일반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그럼 노트북이나 팜톱 이런 것들은 이제 휴대용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랩톱이나 노트북은 노트북보다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랩톱이 좀 크고 노트북이 조금 더 작고, 그다음에 팜톱 손바닥이 이게 이제 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손바닥 위에 팜톱 컴퓨터 일종으로 PDA라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그렇죠? 전자수첩 기능, 개인정보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이 요새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은 컴퓨터냐? 그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컴퓨터일 수는 있는, 이제 넓은 의미로는 컴퓨터일 텐데, 여기 지금 스마트폰이 여기 휴대용 컴퓨터에 나와 있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의 원래 기본적인 기능은 이거잖아요. 전화잖아요, 전화. 자,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어디에 쓰인다고요? 바로 일기예보거나 과학기술 계산, 그런 식으로 우주항공산업, 좀 말 그대로 인공위성 제어. 여러분들 테라플러스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뭐냐면 1초에 몇 번? 1조번 움직이는 거예요. 1조번.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메인프레임 같으면은 이건 어디쯤에 쓰이는 거냐면 이거는 은행이라든지, 예, 큰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예, 정부 3.0 해갖고 그런 정부 기관용으로 주로 쓰이고, 미니컴퓨터라는 건 학교나 연구소,
대학교나 연구소에도 컴퓨터 서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니 컴퓨터라고 그러고,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M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주로 뭐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서버에, 네이버 서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네이버 서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네이버는 뭐예요? 서버.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서버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떤 페이지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요청하는 걸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가 데스크탑 컴퓨터고, 예, 그 데스크탑 컴퓨터는 마이크로 컴퓨터고, 마이크로 컴퓨터는 그래서 뭐다? 클라이언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중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분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미니, 마이크로, 슈퍼컴퓨터, 범용 컴퓨터는요,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범용 컴퓨터는 목적에 따른 분류. 그래서 범용 말고 일반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범용 컴퓨터는 뭐다? 목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나 웹서버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주로 리스크 계열의 프로세서를 채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 계열 같으면 이 리스크 계열 하잖아요. 이 리스크 계열 같으면 이제 고속이다. 고속. 간단한 명령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하드웨어가 빨리빨리 처리해요. 그래서 웹서버용이잖아요. 웹서버용은 바로 워크스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요, 말 그대로 이것처럼 숫자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 보면 이렇게 숫자 형태로 나오는 거죠.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온도나 전류, 속도 등과 같이 이러한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 온도, 0도에서 1도, 팍팍 그냥 올라가나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는 걸 우리가 아날로그형 데이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아날로그형 컴퓨터예요. 이거 뭐예요? 혈압 재는 거잖아요. 그죠? 혈압 딱 이렇게 갖다 대면 혈압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여기다 팔을 갖다 딱 집어넣어 버리면, 팔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서 혈압 체크를 해서 전류의 조그만 흐름이겠죠. 그쵸? 그 조그만 흐름을 요만했던 흐름을 이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증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에는 증폭 회로가 필요한 거예요. 증폭을 통한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프로그램이 불필요하고요. 프로그램이 불필요하고 정밀도는 제한적이고 기억 기능이 없고 그래서 특수 목적용으로 많이 쓰이고 여기에 혈압 위험은 숫자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지죠. 자, 그 다음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를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이브리드가 뭐냐면요. 하이브리드, 선생님 왜 저게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이에요? 이게 아날로그 컴퓨터인가요? 아날로그 컴퓨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왜 하이브리드냐? 일반 노트북의 기능과 태블릿 PC의 기능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두 개 다 취하고 있을 때 그거를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얘기하면요. 물론 요새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하지만 이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만을 본다면 두 개의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컴퓨터를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 제로가 안 나오니까. 예.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은 데이터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취급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데이터의 형태라고 했죠. 아날로그 형태, 디지털 형태, 하이브리드 형태. 그건 뭐겠어요?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는 크기에 따른 분류, 예, 성능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예, 컴퓨터의 정보처리 기억, 중앙 처리 장치를 위하여 출력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활용할 수가 있다. 과학기술 계산용은 복잡한 함수에 이용하는 사무실 등의 경우는 대단히 많은 예. 자, 여기서 컴퓨터는 성능에 따라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분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데이터 형태에 따라 분류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마이크로 컴퓨터는 성능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컴퓨터 성능에 따른 분류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자 표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문자는요, 예, 여러분들이, 예, 이런 노래 기억나세요? 이런 노래, 뭐, 바위돌 깨트려, 조약돌 깨트려, 자갈 깨트려, 모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비슷해요.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산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산을 비트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트는 뭐냐? 예, 자료 정보의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예. 그 다음 두 가지 형태의 0과 1을 표시하는 이젠수 첫 단위고, 니블은 뭐냐? 4비트가 모인 겁니다. 이제 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는 거죠. 4비트가 모여요. 그 다음 바이트는 뭐냐? 8개의 비트가 모이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2의 8승에서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워드는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우리가 보통 64비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64비트 컴퓨터라고 얘기한다면, 예, 워드가 뭐 있어요? 더블 워드죠? 8바이트니까, 그쵸? 이거 8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88에 64 있고, 60 더블 워드가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32비트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풀워드를 4바이트, 헬프워드 반짜리죠. 2분의 1, 그러니까 2바이트, 더블, 곱하기, 그래서 8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자, 워드를 지나서 필드가 있습니다.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는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표 데이터베이스 개념이죠. 그다음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필드가 모여서 구성된 거. 블록은 논리 레코드가 하나 이상의 논리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 파일은 프로그램에 구성된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그 파일의 집합이에요. 자, 제일 큰 개념이 데이터베이스, 제일 작은 개념이 비트. 자,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 레코드가 모여서 블록, 블록들이 모이면 파일, 파일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기도 해요. 자, 한번 조금 더 살펴보죠. 자,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자료의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 비트, 바이트, 워드, 그 다음에 항목이라 그랬어요. 아이템을 필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에요. 자, 잠깐 나왔죠? 아이템은요, 적어주세요. 아이템은 항목이다. 항목. 항목이랑 똑같은 말, 목입니다. 필드가 또 항목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몇 개의 항목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항목이죠. 자, 동일한 관련 있는 자, 관련 있는 필드들의 모임, 이걸 뭐라 그래요? 레코드라고 얘기하죠. 레코드. 그런데
이 중에서 뭐 1레코드와 2레코드만 묶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논리 블럭, 뭐 블럭이 되는 거야. 블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럭이라는 개념은 잘 안 쓰여요. 레코드들의 모임 하면 뭐래요? 파일이 되는 거예요.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네. 자, 뭐 이런 거고요. 자, 문자 표현 코드는요, BCD와 ASCII와 FCD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보다는 영어 위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게 BCD 코드예요. BCD 코드는 2의 6승에서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ASCII 코드는 7비트, 128가지의 문자. 근데 7 하면 뭐 왠지 좀 불안정하잖아요. 컴퓨터가 한 바이트 단위거든요. 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8비트예요, 8비트입니다. 7비트 가지고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있는 게 뭐냐면 한 개의 페리티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로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개인용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문자 표현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FCD 코드라 그래서 확장, Extended Binary Coded Decimal, 뭐 IC,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BCD 코드를 확장한 거예요. BCD 코드가 6비트였어요. 그럼 6비트를 확장한 게 뭐냐? 8비트짜리 FC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6가지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대형 컴퓨터, 말 그대로 뭐라 그래야 되죠? 아까 그 대형 컴퓨터 있었잖아요. 뭐, 마이크로 컴퓨터 위에, 미니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단계까지 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문자 표현용으로 ASCII 코드가 쓰인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 검출 코드가 있는데요. 통신을 하다 보면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에러를 체크할 수 있는 비트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뭐 페리티 비트를 얘기했어요. 페리티 비트가 어디에 나왔어요? 바로 ASCII 코드였죠. ASCII 코드, ASCII, ASCII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티 비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짝수냐, 홀수냐. 그래서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거예요. 만일에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예요. 이 총 7비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맨 마지막 또는 맨 처음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딱 설정을 해주는데, 그럼 뭐를 설정했느냐? 짝수 페리티 비트예요. 하나, 둘, 셋. 1의 개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짝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을 넣는 겁니다. 만약 홀수 페리티 비트는 뭐가 들어있어요? 1 대신에 0이 들어가겠죠. 이런 게 이제 페리티 비트고요. 페리티 비트는 체크만 해줘요. 그래서 안 맞으면은 에러다. 그래서 다시 재전송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재전송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해밍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밍 코드의 특징은요,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서 그걸 바꿔줍니다. 그러면 페리티 비트 쓰지, 아니, 해밍 코드를 쓰지 왜 페리티 비트를 쓰느냐? 그렇지만 해밍 코드가 복잡해요. 요새같이 빠른 속도라면 딱 왔어요. 잘못됐어요. 다시 보내! 그럼 다시 보내야죠. 오히려 이게 더 해밍 코드보다 빠르다. 이거야. 네. 요즘 이제 뭐 데이터 통신 속도가 그렇게 안 받쳐주고, 좀 재전송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해밍 코드를 좀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리던던시,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해가지고요. 순환 중복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합 검사는요,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블록의 맨 마지막에 페리티 문자를 또 추가하는 거예요. 블록의 맨 마지막.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블록 썸 체크. 그래서 블록 합 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한글 코드입니다. 네, 저 있습니다.
네, 요거 딱 누르면 안 보여서 한 번 더 제 얼굴 보고. 자, 한글형 코드는요. 한글 코드 완성형, 조합형, 유니코드. 조합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블록 놀이 하는 거. 그래서 기역이랑 아랑 조합하면 뭐가 되느냐? 가가 되는, 이게 바로 조합형이에요. 완성형은 뭐냐면 모든 글자 가, 갸 나올 수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코드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완성형 코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가? 백. 이런 신조어들은 예, 완성형 코드에서는 없을 수 있었죠. 그래서 뭐 따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코드는 입력이 안 되기도 해요. 완성형 코드를 쓰는 것들은. 조합형은 가능하죠. 조합형은 이렇게 쭉 조합을 시키면 되니까. 그렇지만 완성형 같으면 이러한 문자에 대한 코드표가 없으면 입력이 안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유니코드는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예요. 보안성이 좋죠. 네. 자, 다음 코드 문자 중, 한 문자가 차지하는 바이트의 크기가 다른 것은 했어요. 완성형 한글에서 영문 표현. 완성형 같으면요, 한글은, 영어는 한 바이트를 표현을 해요. 완성형 한글에서 한글은 2바이트입니다. 조합형에서 한글은 2바이트예요. 유니코드에서 한글은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따라서 영문 표현을 하는 데는 한 바이트만 표현하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다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009년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한글 문자 표현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예요. 우선은 데이터 통신을 고려한 코드이다. 한글 문자 표현이 아니죠. 아스키 코드에서 한글 문자 못 써요. 영문 문자 표현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죠. 128개의 7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페리티 비트를 포함하여 8비트로 사용된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1번, 1번 똑같이 1번, 1번이겠네요. 자, 확인.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